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여러분이 이해될 때까지 청취자 여러분들이 그래 다 이해했어 됐어 너희들 수고했어 할 때까지? 할 때까지 언더스탠딩은 집요한 질문으로 네. 때로는 진행자들이 욕을 먹으면서까지 네.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네. 자만심이 부풀어 오르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예외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서 나는 좀 이제 어떤 사안에 대한 이해력이 좀 떨어진다 싶으신 분들 오늘만큼은 그냥 좀 다른 거 쉬운 거 예. 3프로 TV 네. 그런 거 그냥 보시길 권합니다. 오늘은 좀 어려운 얘기 할 거거든요 저희가. 예. 그래서 뭔가 이제 좀 지능 지수가 나는 지능 지수 대신 다른 탤런트를 갖고 태어났다 네. 하는 분들 네. 오늘은 뭐 굳이 안 같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약간 한 난이도 약간 상상급 정도? 오늘 주제는 뭐냐면요. 네. 이더리움 이것만 해도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 뭐 가상화폐 쪽은 원투가 네. 비트코인 이더리움이잖아요. 근데 이더리움이 예.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대요 요즘. 아니 그러니까 뭐 좀 줄어들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통화량이 줄어들고 있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어렵죠. 통화량도 어렵죠. 줄어든다는 알겠네. 뭐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 조금 어렵지만 오늘은 예. 스카이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오늘 잘 이해하시면 예. 이 최근에 가상화폐 쪽의 변화의 움직임에 최첨단 얘기를 아마 들으시는 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대강 이 사안을 뭐 들여다 보니까 좀 아십니까? 이게 가상화폐가 네. 실제 화폐를 따라는 가야 되겠고 가상화폐에서도 뭔가 화폐 기능을 해야지 뭔가 돌아갈 테니까. 예. 근데 실제 세상에서는 10,000원짜리 지폐의 가치가 12,000원이 되는 일은 없잖아요. 예. 근데 가상화폐 세계에서는 화폐가 또 가치가 올라줘야 그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 화폐로도 쓰고 싶고 자산으로도 쓰고 싶은 이 딜레마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입니다. 자사 주소가?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예, 그런 뭐, 건데 그래서 뭔지. 매우 중요하고 심오한 이야기를 예. 암호화폐에 관한 한 동아시아에서는 적어도 가장 쉽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전문가죠. 네. 디지털 에셋의 박근모 기자님 다시 한번 모셔서 오늘은 이 얘기를 들어볼 건데요. 네.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경고했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예. 네, 바로 자, 모셔보죠. 바로 모셔보죠. 디지털 에셋 박근모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에셋 박근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박근모 기자님은 애가 셋입니까? 둘입니까? 둘입니다. 둘, 네. 하나 더 가지시겠네요.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요. 애 둘만 해도 너무 힘든 네, 상황이라. 그렇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본인이 희망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럴 수 있죠. 네. 저는 애가 둘만 돼도 네. 이렇게 열심히 일 안 합니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밖에 좀 퇴근하는 분들 좀 안 보입니까 지금? 네. 야, 안 보입니다. 지금 보일 새가 없습니다. 네. 특히 세 번째 에셋은 네. 진짜 에셋이 있어야 부양이 가능합니다. 아무튼 그 얘기 예. 접어두고 오늘은 이더리움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디플레이션.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저희가 계속 항상 주목하고 있는 가상 자산이잖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가상 자산이 등록 코인마켓캡이라고 통계 사이트가 있잖아요.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건 10,000개가 넘어가더라고요. 네. 그렇게 많은 종류가? 종류가 등록돼서 근데 등록 안 된 것도 하면 더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등록하는데도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게 많은 것들 중에서 이제 상위에 이제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꼽아 보면 사실 다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이더리움. 예. 이더리움. 원투펀치. 네, 두 가지가 있죠. 뭐 예를 들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시가총액의 약 4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사이즈 절반 정도 차이가 굉장히 크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그거보다 약간 작긴 한데 한 18.9%, 그러니까 20% 될랑 말랑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예. 그러니까 뭐가요? 거래 대금이? 비중이 시가총액이. 시가총액이. 예. 그래서 굉장히 두 개 합치면 그래서 과반 이상을 차지하니까 사실 이 두 개의 코인이 어떻게 움직이냐, 어떻게 변화하냐에 따라서 이 가상자산 시장 전체가 함께 움직이는 그러겠네요. 형태를 네. 보이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네. 네. 그렇죠. 대장주
구조 역할을 하는 거죠. 오늘은 하이닉스 이야기 그럼. 아, 그죠. 이더리움. 하이닉스에 예. 해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 비트코인 같은 경우 저희가 굉장히 단순한 구조잖아요. 그래서 개수 같은 것도 딱 정해져 있고, 2,100만 개 딱 정해져 있고, 이걸 발행할 수 있는, 채굴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 항상 말했던 작업 증명 컴퓨팅 파워 써가지고 땀 흘리는 채굴한다. 수밖에 없죠? 네, 예. 땀 흘려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꼬박꼬박 어느 정도씩 계속 나온다. 이게 굉장히 단순한 구조인데,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딱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최대 발행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그 안에서만 어떻게든 이제 발행되는 구조. 물론 이제 발행 끝나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지만 네. 2100년까지는 채굴해야 되겠지만,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다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비트코인이 워낙 유명하고 유명하다 그러다 보니까, 보니까 다들 최대 발행량이 정해져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잖아요. 최대 발행량이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돈으로 못 씁니다. 돈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돈의 양도 늘어나야 되는데 최대 발행량이 정해져 있는 비트코인을 어떻게 돈으로 쓰겠습니까? 만약 라는 질문을 드리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우드 같은 분들은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격이 100만 달러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긴 하더라고요. 그 주장이 차라리 네. 리즈너블하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주장하시기도 하는데, 이제 비트코인이 그렇지만 사실 비트코인 다음에 나온 특히 이더리움 이후에 나온 애들은 사실 최대 발행량을 지정해 놓은 것도 있는데 지정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더리움이 그렇죠. 예. 이더리움은 최대 발행량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론상은 무한대 발행입니다. 영원히 돌릴수록 계속 발행이 되는 구조로 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수가. 그러니까 당연히 화폐로 거래의 교환 수단으로 쓸 수 있겠네요. 그쵸, 쓸 수도 있고 이론적으로는 앞으로도. 그쵸, 여러 가지 유틸리티 기능으로도 사용 서비스 용도로 쓸 수가 있고 이런 건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죠. 이렇게 발행되면 그 개당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 예. 그래서 이더리움 쪽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계속 연구하고 도입을 하고 이런 조치를 많이 했었거든요. 뭐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런던 하드포크 이런 걸 통해서 기본 수수료를 높이고 그 일부를 소각하고 이런 정책을 넣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이 발행량이 크게 빨리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걸 최대한 억제하려고 했어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지면 이제 그러니까 그 가치가 말은 떨어져서 이더리움이 자꾸 지 멋대로 발행되면 너무 많이 발행되면 이제 가치가 떨어져서 안 쓸 수도 있잖아요. 예. 사람들이. 오히려 이더리움은 너무 빨리 양이 늘어나는 게 걱정이었군요. 최대 발행량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캐면 그냥 계속 나오니까. 맞습니다. 캐면 계속 나오니까. 물론 저희가 몇 번 얘기 들었는데 난이도가 자동적으로 조절되면서 네. 예. 이제 난이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제 채굴되는 양이 줄어들긴 하지만, 양이 줄어들어도 다들 그냥 이거 무조건 채굴할 거야라고 뛰어들면 결국 채굴될 채굴되는 수밖에 거군요. 네. 없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걸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굉장히 많이 도입을 계속 차곡차곡 해왔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이론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 최근 3달 정도 이 사이에 갑자기 이게 변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더리움이 네, 오, 이더리움 세계의 통화 정책이 네, 그 엄청나게 변화를 실제로 한 예. 거죠. 오히려 그래서 발행량이 이미 발행되어 있는 이더리움이 점점 줄어들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긴 한데 예. 약 6만 7천 개 정도가 사라졌거든요. 원래 발행. 총 몇 개인데요? 총 발행량 1억 2천만 개. 그러니까 굉장히 미미한 수준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네. 제가 그래서 이미지 하나를 갖고 오긴 했는데 이걸 보시면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속. 발행 양 자체가 줄었다 이 말이죠? 네, 발행돼서 유통되고 있는 양이 준 거죠. 보통 인간 세상에서 쓰는 통화는 저렇게 통화량 전체 규모 자체가 줄어들 때는 유일하게 사람들이 대출을 갚을 때 그쵸. 그때만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이더리움의 총량이 줄어드는 건 어떨 때 줄어듭니까 그럼? 그래서 이게 이 가상자산 전반적인 시장에서도 이 현상을 굉장히 주목하기 왜 시작해요. 줄어들지? 왜 이게 갑자기 줄어들까? 사실 이렇게까지 줄어들 건 아니고 인플레이션을 사실 낮추기 위한 거지 디플레이션을 유도한 건 아닌데. 아니었는데 예.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를 굉장히 많은 이게 프로젝트들이 지켜보기 시작을 한 거죠. 최근 몇 달간. 예. 그래서 지켜봤는데 그래서 사실 프로젝트들 취재해 보면 굉장히 자기네들이 꿈꾸는 현상이라고 말을 하긴 하더라고요.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이제 가치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 자사주 소각이니까. 네.
실질적인 효력 자체가 이제 그렇게 발생할 예. 수가 있어서 그러면 이제 개당 코인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를 주목해서 지켜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 세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아주 왜? 간단하게 이 구조 자체가 이더리움이 소각되는 이 부분 6만 7천 개 정도 이더리움이 소각된 그 물량은 어디서 나왔냐 예. 이게 중요하잖아요. 보통 우리 아시다시피 그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인데 이더리움도 거래를 하면 트랜잭션 수수료라는 게 붙잖아요. 예. 이 지갑 이체하거나 이러면 보통 2달러 정도 내외의 수수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건당. 거래한 사람이 누구에게 냅니까? 보내는 사람이 무조건 한 번 보낼 때마다 이더리움 재단한테? 아니요 네트워크의 수수료로 그냥 내는 거 네트워크에 내는 거예요. 네트워크에 이게 탈중화 구조잖아요. 네트워크에 그 네트워크는 그냥 누가 시스템- 가져갑니까?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그 돈 누가 가져갑니까? 시스템에 실제로 구조가 그렇게 짜져 있습니다. 예. 시스템에 더 자세히 누구 계좌로 말씀하면 들어가냐고요? 이건 운영비인데 이더리움 재단이 결국은 일부는 갖고 와서 운영을 하는데 쓰긴 해요. 예, 예. 근데 재단으로 나머지- 좀 들어가고. 네, 재단이 당연히 운영하고 관리하고 개발자들 지원하고. 근데 그 이런 게 써야 거래를 되니까. 인증 확인 도장 찍어주는 그 사람이 네. 비트코인에서는 채굴자, 그렇죠. 이더리움은 채굴 또는 뭐 POS라고 해서 네, 뭐 그냥 다수결 네, 뭐 하든 어쨌든 그런 걸 하려면 피곤하니까 그 사람한테 뭐 좀 수수료라도 줘야 당연히 될 거 줘죠. 아니에요. 네, 보상 수수료, 블록 생성 보상 수수료가 나가긴 아 하죠. 그것도 주고. 그거는 이제 채굴자들한테 별개로 주고 예. 이건 네트워크 수수료라고 발생하는 게 2달러 내외 정도 뭐 많이 나갈 때 더 많이 나갈 때도 있지만 보통 한 2달러 내외가 나가는데 그건 그거는 일단- 재단으로 다 가요? 재단에 다 가진 않고 그래서 중요한 건데 이게 런던 하드포크라고 런던 업그레이드를 네. 재작년 말에 했었는데 그때 정책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더리움 이게 너무 이게 가격이 오르지도 않고 인플레이션도 너무 심하고 이걸 어느 정도 이더리움 2.0 전환을 앞두고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좀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방안으로 런던 하드포크, 런던 업그레이드를 이렇게 도입을 시켰는데 그때 나온 게 기본 수수료를 높이고 대신 기본 수수료의 일부는 당연히 재단 쪽에 들어가겠지만 그 중에 40% 정도는 소각을 시키자, 사라지게 만들자. 아예. 아. 그래서 무슨 소가- 거래가 있을 때마다 네. 2달러어치 정도의 이더리움을 떼는데 그쵸. 예. 이 뗀 거에 40%는 소각시키고 맞습니다. 나머지 60%를 뭐 채굴자한테 재단- 주든 재단한테 그렇죠. 주든 분배, 그렇죠. 분바이를 한다.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거래가 일어날수록 이렇게 조금씩 소각되는 양이 늘어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조금씩 소각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돈만큼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현금으로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2달러 정도면 거래 이더리움- 수수료는 현금으로 받는데 이더리움으로 계산이 이더리움으로 됩니다. 받으니까. 네. 이건 이더리움으로 모든 게 이더리움으로 거래가 이루어져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이 자동적으로 소각이 일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알겠어요. 거기까지 알겠어요. 거기까지 이제 뭐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굉장히 쉽게 설명 잘하신 것 같습니다. 어. 네. 이해 안 대표가 이해했으면 다 이해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래? 네. 네, 이렇게 됐는데 어. 이게 이더리움 2.0으로 전환이 되면서 네. 이게 디플레이션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는 게 생기게 된 거예요. 이게 이더리움 2.0이 되기 전에는 사실 우리 GPU 컴퓨팅 파워를 연결해가지고 채굴을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오르고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난이도가 올라가더라도 더 많이 달라들어서 계속 채굴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발행량을 최대한 제한하기 위해서 난이도를 높여도 사람들이 계속 뛰어들어서 채굴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인플레이션율이 5%에서 10% 사이까지 올라갔었던 것도 네. 사실이거든요. 예. 예. 근데 이더리움 2.0은 사실 그런 채굴이란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지분 POS 로. 증명으로 그렇죠. 바뀌는 거라고 갖고 했어요. 있는 거 예. 예치해놓고 맡겨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도장 찍어주는 사람 뽑아서 네. 도장 찍은 사람한테 보상을 주는 구조다 보니까 예. 그럼 이더리움이 추가로 생성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있습니다. 당연히 이 채굴이라- 예. 도장 찍어주는 사람한테는 계속 채굴돼서 보상이 나가는 보상을 거죠. 주는 건 그냥 새로운 이더리움을 찍어서 주는 맞습니다. 구조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질문이 수반되는 있습니다. 거예요. 예. 아까 좀 전에 네. 트랜잭션이 일어나면 돈 보내는 사람한테 2달러어치의 이더리움 띄어서 네. 그걸로 보상도 해주고 네, 소각도 하고 네, 이 시스템에 무슨 회비도 내고 그런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채굴자 내지는 POS 인증에 동원된 이더리움 소유자에게는 지금 이렇게 돈 보내는 사람이 돈 준다고 하셨는데 네. 새롭게 이더리움이 또 만들어져서 준다는 건 네. 무슨 그래서 얘기입니까? 채굴자들은 보통 우리는 일반적으로 채굴자들이 받는 보상은 예. 이제 채굴 블록 생성 보상 하나만 원래는 그냥 알고 계시는데 네. 사실 그 안을 따지고 보면 이게 트랜잭션 피 수수료에서 일부가 채굴자들한테 보상으로 들어가고 가고 있었습니다. 지분 지금까지. 증명으로 새로 생성되는 신규 화폐도 하나 받고 가져가고 맞습니다. 아. 근데 이게 거래 수수료도 일부 받고 그렇죠. 근데 거래 수수료의 그 비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네. 사실 채굴자들이 그렇게 이게 내가 했더니 굉장히 수수료를 많이 받구나라는 체감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예. 순수하게 그냥 채굴하는 거에서 알겠습니다. 보상받는. 그런 구조였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날카로운 질문 안 드렸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죠? 네. 안 됩니다. 예. 그런데 네. 네. 그런데 이게 작업 증명에서는 컴퓨팅 파워 가지고 누구나 뛰어들어서 난이도 올려서 계속 채굴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발행이 계속 됐었는데 예. 지분 증명에서는 사실 시스템이 아예 정해놓은 틀이 존재를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발행량 자체가 정해져 있어요. 지분 증명에서는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왜 지분- 지분 증명은 발행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 작업 증명에서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계속 채굴을 하잖아요. 네. 예. 그럼 무제한 발행이 되겠죠. 네. 네. 지분 증명에서는 애초에 예치하는데 그 기준점이 예를 들면 심플하게 말하면 하루에 보상으로 나갈 이더리움은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러면 거래가 많아지면 거래 한 건당의 수수료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요, 그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작업 증명일 때는 지금까지 구조에서는 작업 증명일 때 이더리움이 예를 들어 하루에 100개씩 채굴이 돼서 시장에 네, 뿌려졌어요. 네, 예. 근데 그 지분 증명으로 바뀐 이후에는 50개로 줄어들었죠. 항상 왜? 항상 50개예요? 에브리데이? 아, 그러면? 그것도 바뀝니다. 그것도 지분 증명자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서 하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지분 증명 예치를 하신 분들 스테이킹 비율을 제가 갖고 왔는데, 네, 지금 여기에 지금 위쪽 뭐 좀 하나 뭐 이해 못 하고 있죠? 지금 네. 이해 못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그래서- 참고 있어. 예, 참고 있습니다. 일단 네. 교가 들어보고 그래도 이해 안 되면 질문할 거야. 네, 그건 라는 어떻게 이렇게 잘 생각을- 알지? 마치 들어왔다가 나간 것 같아. 이건 약간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이더리움 2.0 스테이킹 비율이 지금 이거 오른쪽 상단에 보면 13.86%. 이게 전체 시장에 풀려 있는 이더리움 중에서 18.86%가 이더리움 2.0에 스테이킹 예치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치량이 늘어가고 있는 게 보이시는 거죠. 저기에 예치된 저걸로 매번 다수결로 지분 증명을 맞아요. 하는 거죠? 네네. 지분 맞습니다. 증명을 하면 지분 증명한 사람한테 새 코인을 줘요. 저 맞습니다. 말은 전체 인구의 13.86%가 국회의원이라는 얘기.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제가 그 자료까지는 첨부하지를 못한 것 같은데 예. 지금 현재 이더리움 2.0 스테이킹을 하면 없는 보상 연이자율이 약 4%에서 6%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예. 네. 이게 채굴 보상인 거예요. 예. 채굴 보상이 그 정도에서 원래 처음에 이더리움 2.0 설계했을 때 10%에서 15%를 이제 보상금으로 책정을 해놨거든요. 예. 근데 그걸 점차 낮추면서 낮춰서. 지금 현재는 아. 4%에서 6% 사이에서 사실상 보상이 그러네. 이자 느낌이고 맞아요. 이자가 낮아지면 그럼 생성되는 이더리움이 줄어들겠네요. 그냥. 당연히 국회의원 줄어들겠죠. 입장에서는 세비 느낌일 테고 맞습니다. 안정 기준금리 결정하는 거고 똑같네. 그런 거네. 그게 자동으로 시스템에 자동으로 1년 이루어지는 내내 거죠. 이더리움에서 몇 건의 거래가 있어서 몇 번 승인해줬든 간에 저렇게 스테이킹된 비율에 참여자가 많으면 낮아지는 거죠. 야. 하여튼 이더리움 세계에서는 그 올해의 거래에서 우리가 줄 건 정해놨다. 그 얘기. 그 질문이 있습니다. 저 금리 네, 스테이킹 했을 때 금리가 결국은 얼마나 신규 생성되는 이더리움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네, 사실상 그렇죠. 사실상 그렇잖아요. 저 금리는 누가 결정해요? 시스템이 결정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이더리움 2.0이라는 시스템을 만들 때부터 개발자들이 모여서 혹은 이더리움을 갖고 있는 뭐 이건 사실 이더리움 오픈 소스다 보니까 누구나 참여해서 제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참여를 한 사람들이 제안을 해서 그 제안 범위 안에서 이미 처음 개발단에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누구든지 저 비율 올립시다라고 제안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다수결로 그럽시다 안돼 그럽시다 안돼 해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항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전 국민이 다 금통위원이다. 네, 누구나 참여 제안하고 참여해서 이제 원하는 걸 이제 51% 이상이 과반수 이상이 만약에 합의를 하면
그게 적용이 되는 마치 거죠. 시장 가격처럼 합의에 의해서 지금은 맞습니다. 저 금리가 너무 높아지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 맞습니다. 우리 좀 낮추자. 네. 그래서 뭐 적절한 수준이 지금 한 4% 정도 됐다는 맞아요. 거예요. 4%에서 5% 사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근데 수준이 여기까지 되는 이해했습니다. 그럼 이더리움 여기까지 세상의 따랐어. 대주주는 누굽니까? 누구나 다 머릿수 하나당 한 표는 아닐 거고 네. 이더리움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많은 표를 가질 텐데 그쵸. 대주주가 누굽니까? 이거 러시아 이게- 그 친구죠? 아 비탈리 부테린이 예. 많이 갖고 있긴 한데 그 친구가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대략 뭐 그 친구가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것도 또 아니고요. 지금 이더리움 2.0이 되면서 구조가 약간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더리움 2.0에 예치를 하려면 32 이더가 있어야 됩니다. 네. 이더리움 예. 32개가 있는 사람만 여기 예치를 할 수가 있어요. 32더 이상만 돼야 네. 피선거권이 있다. 네, 최소 32 네. 이더가 있어야지만 가능하거든요. 예. 하나로 하면 6천만 원 정도 될 네. 것 같은데, 네. 애들은 가라. 네, 그 정도 네. 그 정도가 있어야지 이더리움 2.0에 이제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네. 사실 개인들 중에서 물론 그거 이상으로 갖고 계시는 비탈릭 같은 친구는 더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러겠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잖아요. 이더리움 하나 갖고 계시겠죠. 네, 예. 근데 이더리움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못한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위한 서비스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온 상태거든요. 그게 이제 유동성 스테이킹이라는 이름으로 요즘 굉장히 핫하게 떠올랐는데, 그게 지금 여기 보이는 요런 형태의 서비스들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동성 스테이킹이라고 해서 이 개인 같은 경우에는 32이더가 있어야 참여할 수 있잖아요. 네. 예. 이 말은 32이더가 없는 사람은 여기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알겠어요. 예. 근데 32이더가 없는데 예를 들면 저한테 10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난 참여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시일반 모아서 뭐 뭉쳐야지. 맞아요. 이 서비스들이 그런 걸 뭉쳐주는데. 해주는, 뭉쳐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한테 담배를 파니까 7살 세 녀석이 모아서 하나 21살이니 산다. 담배 안 값주세요 하는 개념이죠. 거기까지 알겠어요. 좀 다르긴 한데 맞습니다. 거기까지 알겠는데. 그렇긴 합니다. 네. 근데 여전히 처음에 드렸던 질문.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옛날 방식, 그러니까 채굴 방식, 계산해서 채굴하는 방식에서 지금 지분 증명 방식으로 바뀌는 게 2.0이라면서요. 네. 근데 왜 발행량이 줄어들었냐는 거예요. 채굴 방식이 바뀐 것과 신규 발행량이 줄어든 것과 어떤 상관이 있느냐. 한 번 트랜지션이 있을 때마다 옛날에는 채굴을 했고 지금은 투표를 하는데 네. 어차피 한 번에서 채굴 하나 투표 하나 그 기능은 같으나 네. 채굴할 때는 500원씩 주던 걸 투표할 때는 야 200원만 먹고 떨어져 한다는 거죠. 그게 왜 그렇게 바뀌냐고. Exactly. 그게 왜 그렇게 바뀌냐고. 간단하게 이게. 얘기하면 채굴은 그렇습니다. 힘들잖아요. 이게 투표는 쉽잖아.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네. 낮추기 위한 노력이었어요. 이게 시장에 너무 많이, 그러니까 이게 ESG랑도 연관되어 있었고 예. 여러 가지 논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애초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특히 이더리움은 이제 2016년에 등장했을 때 그때부터 사실 작업 증명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처음 우리는 이더리움이 이번에 지분 증명으로 전환이 돼가지고 예. 새롭게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더리움 첫 등장일 때부터 원래 지분 증명으로 가려고 했었던 거죠. 예. 처음부터 지분 증명으로 이건 비트코인처럼 채굴하지 말고 이게 코인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예치해가지고 이렇게 네. 하자라는 방식이었는데 음. 그때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요. 지분 증명 시스템에 대한 알고리즘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예. 도입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도입을 밀어놓고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작업 증명으로 간 다음에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번에 전환이 됐는데 여기까지 이제 전환이 됐어요. 예. 근데 작업 증명일 때는 한도를 이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발행 수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채굴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하고 싶다고 해서 많이 나오지도 않고. 예.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없는 거죠. 무한히 발행할 네. 수 있다. 그러니까 계속 미친 듯이 그냥 일을 하면 계속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 세상이.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이 굉장히 높았던 거죠. 예. 인플레이션이 높으니까 이게 시장에 이더리움 너무 많이 풀리고 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던 것도 사실이었던 거죠. 질문. 그럼 거기서 질문. 요것만 이해하면 확실히 이해할 것 같아. 죄송합니다. 알면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해보세요. 여기서 질문이, 예를 들면 그런 그 전에는 비트코인은 그 발행량을 조절하는 기존의 장치가 있었다면서요. 네. 그래서 너무 참여 사람이 많으면 문제를 점점 어렵게 내서, 그래서 일종의 자동으로 발행량이 조절되는, 막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와도 실제로 발행량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만든 네. 장치가 있다면서요. 네.
근데 이더리움도 그런 장치가 있어요. 이더리움이 만약에 그런 장치가 없었다면 발행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너무 신규 발행량이 많아지니까 합의제로 바꾸면 투표로 이자율은 뭘로 결정하자 하면 줄어드는 게 당연할 것 같고 이더리움에 원래 그런 장치가 있었다면 자동으로 문제로 어렵게 해서 발행량을 조절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더리움에도 뭡니까 둘 중? 난이도라는 게 존재가 했어요. 존재하고 있고요. 그럼 그걸로 그래서 조절이 되잖아요. 조절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한계가 분명 있었던 거죠. 이더리움은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채굴기도 비싸고 채굴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사실 채굴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진짜 기업 사이즈로 하거나 초반부터 했던 분들만 하고 지금은 예. 사실 개인들이 비트코인 채굴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죠. 예.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훨씬 접근성이 좋았거든요. 음.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 지분증명 되기 전에는 이더리움 2.0 되기 전엔 개인들도 집 컴퓨터로 전부 다 채굴을 하고 있었던 예, 수준까지. 예. 그럼 채굴을 하면 이게 채굴량이 난이도 때문에 채굴량이 개개인의 채굴량이 줄어들긴 한데 예. 그걸 사실 아예 제로까지 만들 수는 없었던 거죠. 이거 아예 제로로 만든다는 건 블록 생성을 멈춘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발행량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니까. 네. 그래서 이걸 어쩔 수 없이 소액이라도 계속 채굴이 돼야지 네트워크가 돌아가기 예,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채굴이 무한정 계속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처럼 딱 양을 정해놓으면 가치 유지하기에는 좋은데 화폐가 공급이 안 되니 거래가 거래 늦어지고 하루는 속도가 못 쓰- 늦어지고. 화폐로는 못 그쵸. 쓰고 어. 화폐로 쓸 수 있도록 그걸 쉽게 만들어 놓으니까 필요할 때마다 화폐가 계속 유통은 되긴 하는데 그러면 인플레가 발생하니까 돈 그쵸.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현실 세계에서는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걸 당연히 인정하죠. 그게 물가 상승률이 그게 인플레이션이니까. 예. 그런데 이더리움의 세계에서는 그걸 인정하는 순간 이더리움의 가치는 그럼 장기적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예. 그냥 생태계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야만 다 뭔가가 기대를 가지고 돌리는 생태계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가격이 유지가 돼야 되는 그러니까 가치가 올라가도 안 돼. 올라가면 화폐를 못 써. 내려가도 안 돼. 내려가면 생태계가 무너져. 최대한 유지시키는 게 핵심 가치였죠. 아슬아슬한 고개를 그동안 버렸던 거라고. 물론 생각합니다. 우상향 하면 좋긴 한데 우상향을 하면 사실 유틸리티나 결제 용도로 쓸 수가 없거든요. 사람들이 예. 결제 쓰는 것보다 내가 그냥 갖고 있는 게 이득이다. 그게 디플레이션이죠. 네. 화폐 가치가 우상향한다는 그쵸. 게. 그래서 최대한 일정하게 맞추는 게 이제 핵심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던 거죠. 근데 작업 증명에서는 우리 CBDC도 마찬가지인데 네. 지금 각국 정부가 지금 굉장히 CBDC를 디지털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화폐를 서로 하려고 하는 이유 자체가 예. 이게 지금 현재 금융 시스템에서는 사실 금리 올려도 효과를 보기가 쉽진 않잖아요. 예. 근데 CBDC가 되면 사실 일괄 적용이 가능해지는 세상이 돼버리죠. 그래서 그걸 굉장히 하고 싶어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쪽에서도 이미 예전부터 이더리움 쪽에서 그런 게 가능했던 거죠. 합의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제한을 걸고 그래서 지분 증명이 넘어가니까 더 그런 시스템의 통제 하에서 이용이 발행량을 좀 더 조절할 수가 있게 그렇죠. 됐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발행량이 줄어들었다는 건 어쨌든 거래가 일어나면 새로운 코인이 자꾸 생성된다는 뜻일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행량이 굉장히 둔화됐어. 는 건 있을 수 있는데 왜 줄어듭니까 그럼? 제가 설명하면 안 됩니까? 됩니다. 이더리움도 탄생과 죽음이 있습니다. 네. 죽음이 많으면 줄어드는 거고 그렇죠. 탄생이 많으면 늘어나는 겁니다. 소각이 많다? 탄생보다? 죽음은 설명했잖아요. 이더리움의 거래가 있을 때마다 한 40%에서 속 소각한다. 줄인다고. 어. 그리고 탄생은 뭐예요? 그 거래를 인증해주면 탄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탄생보다 죽음이 많아. 그렇죠. 인증해줄 때 인증 수수료로 주는 이더리움보다 그 거래로 인해서 소각되는 이더리움이 많은 알겠어. 거죠. 알겠어. 그렇다면 이거는 이더리움의 거래가 1회 있을 때 1회당 소각되는 이더리움이 있을 거고 네. 그죠? 1회 거래를 인증해줬으니까 생성되는 이더리움도 있을 텐데 네. 1거래당 소각되는 이더리움과 생성되는 이더리움은 정해져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항상 보면 소각이 더 많네 라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 더 공부할 것도 없이 계속 줄어드네요. 거래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합의를 바꾸면 이제 되지. 물론 그 거래가 지금 이렇게 폭발적으로 사실 소각이 그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설계가 이렇게 됐을 때도 예. 이렇게 디플레이션이 이렇게 발생하면서 이게 유통량이 점점점 발행량이 줄어들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이 예. 정도까지 줄어들어?
이런 경우는 왜 사실 생각을 안 하지? 그런 회사에 생각까지는 나가서 받는 일당은 10만 원. 네. 내가 회사 가서 사 먹는 도시락은 12만 원이면 네. 내 돈이 매일 줄어들겠구나라는 생각을 근데 못 해요? 이 계산 이 원래 설계상으로는 사실 그 정도까지 어차피 지분 증명으로 발행될 때 채굴 보상으로 나오는 이더리움이 수수료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발행량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해요. 근데 이번이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거죠. 그 중에 이제 원인 중에 하나가 네. 그래서 이제 블러라고 하는 NFT 거래소가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예, 예. 불러. 네, 블러라고 지금 제가 블러? 네, 불러봐. 콜미. 기자님,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정리해 주신 상황이 네. 이 프로가 얘기했듯이 한 번에 거래가 일어날 때 예. 이더리움이 새로 생성돼서 대가로 주어지기도 하고 네. 거래로 인해서 이더리움을 떼어서 소각시키기도 하는데 소각량보다는 주어지는 양이 많게 설계는 해놨다 우리가. 네, 이게 약간의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 그 말입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있네. 이게 사실 큰 틀에서는 맞거든요. 큰 틀에서는 맞는데 이 네. 블럭 하나를 우리가 생성할 때마다 채굴 보상을 주잖아요. 예. 근데 이 블럭 하나에 트랜잭션이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개의 트랜잭션을 모아서 넣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그때 다를 수 있구나. 맞습니다. 그 타임 그 블럭이 생성되는 동안에 계속 밀어 넣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 물론 밀어 넣을 수 있는 트랜잭션도 정해져 플러스가 될 있긴 수도 하지만, 있구나. 네, 그러니까 정확하진 그래서 않네요. 발생하는 그러니까. 네. 내가 좀 얘기했던 건 그거예요. 야, 회사 나가서 받은 일당이 10만 원이고 매일 나가서 하루에 도시락을 한 번은 먹어야 되는데 그 도시락 값이 15만 원이면 무조건 적자다. 나는 출근할 때마다 5만 원 적자잖아. 그럴 수 있는데 출근을 해서 회사 3개, 4개를 다녀서 일당을 3번, 4번 받을 수도 있는 있다. 구조입니다라고 설명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죠? 맞습니다. 그렇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네. 그때그때 네. 다르네. 그러니까 이놈이 그냥 한 회사 일만 하고 오면 그날은 손해고 여러 회사 일 하고 나면 15만 원짜리 도시락 사 먹었어도 괜찮은 돈이 거죠. 남는 거고. 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이제 송금하거나 이럴 때 옵션을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기본 베이스 요금이 있고 여기서 나는 베이스로 그냥 하면 한 $2 정도 수수료가 나올 텐데 그러면 한 3분 정도 시간이 걸려. 이 정도가 뜨거든요. 아니면 뭐 30분이 걸려 이렇게 뜰 텐데 그럼 나는 이거 너무 비싸니까 좀 싸게 보낼래라고 하면 이제 수수료를 낮출 수가 있어요. 한 $1 몇천 원까지도 낮출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낮춰서 보낼 수도 있어요. 대신 그렇게 보내면 이게 블럭 안에 트랜잭션이 척척척 쌓인 다음에 이렇게 승인을 받잖아요. 늦게 가겠구나. 우선순위에 늦게 다음 예. 블럭에 이제 예. 늦게 타는 예. 거죠. 우리 보통 우편이 그런 거죠. 네. 등급편 그래서 혼자 가고. 네, 그래서 급행료 같은 것도 있어요. 이 기본 급행료, 네, 예. 기본 요금에 어. 플러스로 내가 팁을 더 붙일게. 그럼 난 빨리 해줘. 맞습니다. 그럼 30초 안에도 생성이 돼서 확정이 예. 되는 거죠. 이런 게 발생을 하면서 이런 변화를 줬던 거죠. 이해됐어요. 소각이 늘어나거나 알겠어요. 줄거나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야, 오늘 얘기가 도대체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데 재밌지 않습니까? 열심히 따라가고는 있는데 지금 지금까지 이해했습니다. 예. 그러면 왜 줄어들고 있을까?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이런 맞습니다. 구조에서 네. 왜 감소하고 있을까? 기준금리를 너무 낮춘 거지 뭐. 그러니까 거래는 어느 정도 일어나는데 지금 합의된 기준금리를 너무 낮춘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각되는 것보다 생성되는 게 적은 거지. 이게 기준금리 소각이 자체는 많고. 지분 증명이다 보니까 딱 정해져. 지금 아까 13.8% 정도의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예. 채굴을 열심히 지분 증명 채굴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는 이 사람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늘면 이제 그 기준금리가 내려가거나 뭐 늘거나 이렇게 오락내리락 할 텐데 이 사람들은 딱 정해져 있고 이제 느는 속도가 이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그렇게 빠르게 변하진 않아요. 예. 대신 여기서 이제 문제가 트랜잭션이 많이 사용되면 소각이 소각이 많아지겠죠. 예. 그러네. 네. 그것 때문에 이번 현상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블러라고 하는 NFT 거래소가 있었던 거고요. 그게 뭐 하는 데입니까? 블록. NFT 거래가 많아진 거야. NFT 거래는 이더리움 같은 걸 태워서 보내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얘를 이용. 그러면 하나의 거래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게 엄청 많아졌다. 네, 그게 엄청. 그러니까 요즘 제가 여기저기 이제 강연이나 하러 갈 때 NFT 관련해서 이렇게 하면 예. 사실 제가 항상 그 데이터를 뽑아보면 이게 최근 한 반년 동안에 NFT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최근에 오르고 있거든요. 예. 다시 이제 살아나고 있는데 대신 NFT 전체 거래량, 거래 규모는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예. 이 이유는 뭐냐? 짜잘한 맞습니다. 거래를 많이 한다는 맞습니다. 굉장히 자잘한 애들이
활발하게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예, 의미거든요. 예. 그런데 단타. 어, 소액 단타. 그렇지. 개미들이 이제 많아졌다. 사실 그거보다는 이제 멤버십 NFT나 이런 형태의 NFT가 등장하면서 이제 네. 생기는 건데 이제 거의 몇천 원, 몇만 원짜리 NFT들이 많이 등장한 건데 이 블러랑 사실 그건 큰 영향을 네. 이더리움 수수료에 큰 디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았어요. 예. 근데 블러라는 곳이 생기면서 갑자기 문제가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던 거죠. 블러 뭐 한답니까? 블러. 그래 블러가 NFT 거래소. NFT를 이제 거래하는 곳인데 네. 예,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 NFT 거래소 오픈시라는 곳이 있잖아요. 예. 그곳이 이제 세계 최대 NFT 거래소다라고 어. 막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블러라는 곳이 최근 3개월 사이에 1위로 올라갔습니다. 등장한 지 한 5개월 만에 오픈시를 제치고. 주로 뭘 거래하는데요? 그래서 특징이 이 블러의 특징이 그거예요. 오픈시는 사실 개인이 하나의 작품 올리거나 아니면 다른 개인이 올린 걸 내가 하나 사거나 예. 이런 형태잖아요. 예. 블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요. 어. 이게 대량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어떻게? NFT를 뭉치로 어. 사고 팔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픈시에서는 그 NFT를 시리즈로 만약에 10개짜리 시리즈를 예? 낸다라고 예? 하면 10개를 건당 하나하나 해야 되는데. 해야 되잖아요. 블러는 하나로 묶어가지고 한 번에 거래할 수 있게 해줘요. ETF로 만든 거예요? 네, 약간 어. 그런 ETF하고 약간 느낌 다르긴 한데 그런 식으로 뭉쳐서 한 번에 거래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이제 많은 수량의 NFT를 하나로 묶어서 한 번에 거래 주고받을 수 있게. 수수료 좀 다운 시키려고. 수수료는 제로입니다. 예. 이게 핵심인 것도 있는데 수수료가 없었어요. 예. 이더리움 수수료를 안 내. 가스피를 안 낸다는 거예요? 아 그건 내는데 예. 보통 오픈시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받는 별도의 수수료가 맞습니다. 플랫폼 있는데. 수수료가 존재한 예. 거죠. 근데 아. 블러는 수수료를 아예 제로로 예. 했던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가서 여기서 많이 이용을 했겠죠. 어허. 그리고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도 있고 플러스 블러가 블러 코인을 하나 또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거래하면 수수료도 안 받고 우리 블러 코인도 줄게. 예. 그래서 블러 코인이 여기저기 또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걸 갖고 있으면 또 혜택을 주고 뭐 특별한 NFT를 살 수 있는 권한을 주거나 이런 식으로 또 혜택을 붙입니다. 예. 그래서 블러가 굉장히 급성장을 했죠. 예. 근데 블러가 지금 굉장히 해외에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왜요? 이 블러가 단기간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잖아요. 거래 대금이 오피셜 제칠 정도니까 몇 개월 만에. 예. 뭐 블룸버그나 이런 데서 이 블러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깊숙이 살펴본 거죠. 살펴봤더니 너희들 자전 거래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자전거래가 네. 있을 수 있죠. 스스로 사고 팔면서 거래소의 가격, 거래량을 가격을 늘려놔야 높이고. 사람들이 예. 모이니까. 수수료가 제로니까 예. 그게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점이 제기가 된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된 해명이 없어서 사실 뭐라고 말씀드리긴 뭐 하는데 사실 블러 홈페이지를 보면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픈시하고는 또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이 블러라는 곳을 예. 지금 제가 화면을 띄워놨는데 이 블러라는 곳을 보면 야, 약간 저는 아기자기하게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 한번 그림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림을 한번 보시면 네 아. 이게 블러 홈페이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점들 뭐 왔다 갔다 하는 거다 그쵸? 그런 되게 느낌이네요. 재미있게 꾸며 놓은 거죠. 근데 오픈시는 이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익히 봤던 형태. 저런 걸 산다. 네, 뭐 알라딘이라고 썼는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로이라고 썼는지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네. 예. 그래서 블러 같은 경우가 좀 더 아기자기하고 저 아기자기하는 술도 하나씩 팔고 사고 하는 거예요, 저걸로? 그런 건 팔진 않고요. 아 그냥 배경 그림이 최소한 네, 성의가 있다. 네, 그렇죠. 배경 그 성의가 있다기보다는 이런 컨셉의 그렇지. 이 NFT를 판매를 많이 했던 답동산이 거죠. 온갖 걸 다 판다 이런 네, 느낌이네요. 그거 대용량으로 네. 몇십 개씩, 맞아, 몇백 개씩 저런 이런 식으로. 저 인테리어 해놔야지. 우리 옛날에 창고형 할인 매장이라고 갔더니 예. 진짜 창고더라고. 그럼 안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망했잖아. 우리의 마트는 가보면 예, 마른 아기자기하니. 창고형 매장이지만 어. 그래도 그런 거네. 이게 그래서 이 블러라는 곳이 굉장히 많이 급성장하면서 여기서 발생되는 이제 트랜잭션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러면서 자꾸 이더가 소각되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이더리움 소각량의 절반 이상이 블러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러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거죠. 그러면 기자님 그거는 기준 금리는 사람들이 합의해서 결정한다면서요. 네. 근데 생각보다 갑자기 블러라는 게 등장해서 소각이 갑자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많아졌네. 그래서 가격이 막 지금 발행
발행된 전체 총량이 줄어들고 있네. 네. 그러면 발행을 좀 더 많이 하게 금리를 높이자. 그렇게 결정하면 다시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뭐- 결정할 일은 없나? 사람들은 야 이게 웬 떡이냐 점점 줄어들고 있네. 이렇게 그것 좋아하려네.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보니까 이더리움 가격은 많이 올랐네 최근에.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감이 비트코인도 많이 되게 올랐어요. 비트코인도 많이 올랐어. 그러면 비트코인이 은행 더 많이 때문에, 오르긴 은행 때문에 실리콘밸리뱅크 이후에 어. 그래서 이더리움 2.0 스테이킹에 대한 수요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더리움 2.0 그 보상률 이자율이 굉장히 네. 빠르게 이게 수량이 줄어드니까 이게 당연히 더 많이 발행돼야 된다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예. 그러면 스테이킹을 통해서만 이건 이제 발행이 되는 구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스테이킹 이자율이 이제 곧 높아질 거 아니야? 응? 라고 이제 예상하신 분들이 많았다. 스테이킹이라는 게 채굴 대신에 하는 투표죠. 네, 네, 예치. 네, 네, 그럼 예치해서. 투표를 할 때는 지금은 이더리움 전체 발행량의 약 한 15%가 모여서 네. 투표한다는 건데 이게 사실 1%만 모여서 투표하면 안 됩니까? 됩니다. 되죠. 네. 그리고 그 1%가 니네는 평생 투표나 하고 살아 해도 이더리움 생태계 잘 돌아가죠. 그 사실- 친구들이 계속 투표 자주 하면 되니까. 사실 그런 식의 극단적인 사례는 보진 못했으나 이론상으로 가능할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해요. 왜 스테이킹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 왜 그래요? 근데 이자율이 높아질 거라는 기대 심리 이건 아, 그러니까 지금 안 됐- 스테이킹은 그러니까 이게 스테이킹에 들어올 수 있는 걸 이게 제한을 두어두면 제한이 딱 걸려 있으면 사실 아무나 참여 못 하니까 그게 국회의원 금배지 되는 예. 거죠. 소수의 모아서 사람들만 들어가건. 그렇게 할 텐데 이더리움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걸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다 들어오니까. 그러면 누구나 그냥 자연스럽게 네. 참여가 가능한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그럼 보니까- 이자율이 올라갈 거라는 예상은 방금 안 대표가 얘기했듯이 이자율이 올라가야 이더리움의 공급량이 늘어나니 맞습니다. 쥐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네라는 예상으로 네, 그런 기대감이 많이 컸던 거죠. 그래서 야 되게 공학적이네. 그래서 금융시장하고 수식적으로도 다 비슷하다. 계산이 다 나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스테이킹 비율이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빠르게 계속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굉장히 많은 양들이 스테이킹하는데 참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는데 그래서 이게 필연적으로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게 약간 이제 규제랑도 연관이 되는데 이 32이더 있지가 않으면 이거 참여를 못 한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나는 32이더가 없는데 이자를 5% 정도 주니까 예. 난 무조건 이더리움 예치하고 싶어. 그러면 가격 상승이야 별개로 이더리움을 얻을 수 있으니까 수익을 이렇게 얻는 거죠. 참가만 하면 네, 얻을 수가 있으니까. 국회의원 배지만 달면 국회에 안 가도 회기 때 안 가도 세비 들어오는 네, 것처럼 보상이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싶은데 32이더가 없으니까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유동성 스테이킹 풀 같은데 들어가서 라이도나 뭐 아베나 뭐 여기저기 서비스들인데 그런데 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하려면 개인 지갑, 메타마스크나 이런 개인 지갑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사실 일반인들이 개인 지갑을 만들어서 사용하기가 쉽지는 그렇지 않잖아요. 거래소 계정이나 있지 개인 지갑 맞아요. 없지.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거래소 자체적으로 이더리움 2.0 스테이킹 서비스를 지원을 하는 거죠. 지갑 주는구나 그냥. 그냥 거래소 지갑에서 그냥 이용하면 거래하는 개인 지갑에서 지갑처럼? 네, 그냥 스테이킹 풀에 넣을게요. 클릭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게. 그게 이제 국내 거래소들도 그거 지금 서비스를 업비트부터 시작해서 주요 거래소는 전부 다 하고 있고요. 예. 미국에도 마찬가지로 코인베이스랑 크라켄이랑 대부분이 하고 있었습니다. 바이낸스도 당연히. 프로가 코인을 맨날 그동안 아유 그게 뭐예요 그렇긴 해도 자꾸 들으니까 예. 좀 이해가 좀 안 해. 좀 알고 뭔가 나름의 그 공학이 있네. 있어. 그리고 박인호 나름. 기자님도 예전보다 설명 굉장히 친절하게 해주시네. 내가 니들의 눈높이를 알았다 이놈들아 그러면서 질문 있습니다. 네. 어. 그럼 이더리움들은 모여 있는 이더리움은 여기에서는 얘네들 이제 투표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2만 개가 모여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더리움에 대한 그 거래는 2만 개의 거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루에. 그렇죠. 그럼 마치 국회에 올라가는 법안이 하루에 2만 개가 온다는 거고. 네. 그죠? 그러면 내 이더리움을 여기에 맡겼어요. 네. 투표한다고. 네. 근데 결국 투표는 찬성인지 반대인지는 내가 찍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럼 나는 여기에 계속 신경 쓰고 있어야 되잖아요. 위임을 아닌가요? 하는 네. 거겠지. 위임. 위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멋대로 찍어줘라? 32더 있는 사람은 그냥 직접 노드, 그걸 노드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네, 하나의 거래마디. 네. 예. 그 노드로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노드 참여하면 내 컴퓨터가 노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냥 컴퓨터 예. 계속 켜놓고 네. 그걸 승인하는 작업들을 그 승인을 컴퓨터가 하라고. 컴퓨터가 그럼 해요? 네, 컴퓨터가 합니다. 나는 찬성인지 반대인지 내가 결정해야지 컴퓨터가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무슨 투표예요 그게?
여기서 찬성이고 반대고 사실 이 블록체인에서 찬성이고 반대라는 건 이 블록에 생성되어 있는 내용이 이전 블록을 전부 다 무결성 있게 갖고 왔냐 그렇죠. 안 갖고 왔냐 확인하는 거죠. 그 확인은 사람이 할 수 없죠. 컴퓨터가 해야죠. 앞에 해시값을 바탕으로 해시값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예. 확인. 제대로 들어갔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건 정확한 값이야. 오케이. 도장.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컴퓨터가 정확해라고 하면 모든 컴퓨터도 다 똑같은 결과를 내겠네요. 여기서 중요한 게 그래서 블록체인에서는 51%의 노드가 승인을 해야지만 절반 이상이 승인했으니까 이놈이 맞는 거야. 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승인이 떨어지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채굴 과정에서 보면 그래서 채굴자들이 경쟁적으로 숫자 문제를 풀기 위한 이제 블록을 생성하기 위한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서로 내 블록 내가 생성 먼저 했어 도장 쾅 해서 내보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경쟁이 들어갑니다. 이 블록 생성된 블록들이 수많은 채굴자들이 생성한 블록들이 네. 전체 노드에 쭉 뿌려져요. 이 중에서 51% 노드한테 승인 버튼을 승인 도장을 받은 블록이 참값이 됩니다. 이 전체 네트워크에서 그럼 이더리움에서도 난 투표만 전문으로 할 거야라고 스테이킹 됐더니 이더리움 숫자가 매번 이건 도장을 찍으러 오는데 네. 절반 과반수 이상 도장이 찍히는 순간 더 이상 물어보지도 않고 끝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산에 대한 이슈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도장 찍은 게 최대한 많은 블록들한테 노드들한테 뿌려져야지 도장을 빨리 받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보상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쟁들도 심하게 하죠. 그래서 보통 32 이더만으로 내가 참여하면 보상이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게 내가 51%에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네, 51%한테 뿌려야 되는데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유동성 스테이킹 풀이라는 걸 만들어요. 예. 우리는 한 팀이야. 소액주주 연합. 네, 맞습니다. 연합을 만들어서 이 풀 안에 들어가면 예. 이 풀 안에서는 일단은 승인 작업이 끝나버릴 테니까. 이런 그렇지. 식으로 경쟁을 해서 먼저 보상을 받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거죠. 야, 알겠어요. 기자님. 알겠어요. 어차피 그거 다 컴퓨터가 딱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안다는 거잖아요. 네. 트랜잭션이. 맞습니다. 그러면 컴퓨터 한 대가 그 짓을 하든 네, 말씀하신 대로 이더리움 소유자의 수만 명이 모여서 수만 대의 컴퓨터가 그 짓을 하든 결과는 같은데 네. 왜 민주주의 흉내를 내고 있어요? 결과가 같지는 않습니다. 이 노드들의 핵심 역할은 이 블록을 생성해서 이렇게 찍어주는 역할인데 그러려면 전 세계에 있는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유지를 시켜야 되겠죠. 예. 네. 네트워크가 계속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컴퓨팅 파워를 지원을 해야 됩니다. 계속 돌아갈 수 있게 블록이 생성돼서 유지될 수 있게 무결성 그 앞에 블록까지 무결성을 네. 확인을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계속 그 무결성 있게 확보를 하면서 가지고 다녀야 돼요. 앞에 걸 확인을 해야 되니까. 누가요? 누가 갖고 다녀야 돼요? 노드 운영자가 밸리데이터라고 우리는 밸리데이터라고 부르는데 밸리데이터면 도장 찍어주는 사람? 그냥 흔히 말 채굴자가 국회의원이? 네. 그럼 다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정보도. 이더리움이고 내가 채굴자 돼서 그걸 받으려면 내 컴퓨터에 하드 용량이 굉장히 많아야 됩니까? 맞습니다. 많아야 돼요. 이더리움 하나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 모든 블록체인의 장점이다 단점일 수가 있는데 블록 하나만 갖고 있으면 제네시스 블록의 정보까지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블록 하나를 갖고 있다는 건 그 앞에 있는 데이터도 전부 다 갖고 있다는 의미예요. 거고. 네. 그래서 그걸 노드들은 밸리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야. 그걸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많은 컴퓨터가 필요하겠죠. 계속 유지하면서 돌려야 되니까. 그럼 점점 더 이더리움이 이제 일상화되면 네. 난리 나겠는데 그 컴퓨터에? 그래서 밸리데이터가 더 많이 그러니까 난리 난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자율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보상을 더 많이 주면서 더 많은 사람들 끌어당기려고 하겠죠. 예. 보상을 줘야 되니까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 테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수식적으로 계산이 돼서 이게 네트워크 사용량이 높아지면 이자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니까. 예. 대신 낮아지면 수익이 줄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알겠어. 나는 알겠어. 네. 예. 그래서 근데 뭔가 지금 옆으로 살짝 비껴갔는데. 살짝 바뀌었는데 예? 그래서 이런 유동성 스테이킹 풀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가지고 활동이 되고 있는데 거래소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서비스를 이제 거래소 일반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 거래소 이용자들잖아요. 예. 이 거래소 이용자들은 사실 개인 지갑으로 빼서 라이도나 로켓풀이나 이런 데 집어넣어가지고 스테이킹해서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거래소들이 그냥 거래소 지갑에서 우리가 그냥 해줄게라고 해서 운영을 지금 국내 거래소도 하고 해외 거래소들도 많이 하고 스테이킹 있었는데 서비스를 네, 이더리움 2.0 스테이킹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예. 그 중에서 최근에 나온 게 이제 크라켄이라는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가 있는데 예. 그게 SEC한테 제재를 당했죠. 왜? 증권성이라고? 맞습니다. 어. 너희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이더리움 2.0이라고 이렇게 스테이킹 예치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투자계약증권 같은데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수익을 주니까 약속된 이자를 주니까. 네. 근데 이게 그 SEC에서도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만약에 실제 이더리움 2.0 네트워크에 그대로 들어가서 시스템 하에서 자동적으로 계산된 수익이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개인한테 갔다면 예. 이건 증권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이건 너희 거래소가 운영한 거 아니야? 자금을? 그래서 투자계약 증권 아니야? 라고 본 거죠. 아. 그래서 이게 크라켄이 그래서 당연히 저는 그 사례 보고 크라켄이 약간 문제가 있었다는 건 스스로도 인정을 했구나라는 느낌. 바로 과징금 400억 원 그래서 우리 낼게 하고 내고 서비스 종료했거든요. 예. 근데 이 배경을 보니까 그래서 이때 굉장히 많이 나온 게 거래소들 우리나라 거래소들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거래소들이 스테이킹 서비스를 하면 이거 증권성 문제 때문에 다 제재 당하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가 나왔던 게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 기자님 거래소가 한 스테이킹만 지금 증권성 논란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그런 기준이라면 다른 스테이킹 서비스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3자가 나 대신 가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자 받아준 거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해서 뭘 굴려가지고 뭐 약속된 걸 준다. 거니까 그거는 그게 스테이킹이 투자성 증권이라고 생각하면 다 그럴 것 같은데? 이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라이도나 이런 유동성 풀에 이렇게 이용하면 사실 이걸 증권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거래소에 통하면 증권이라고 말하는 게 이 크라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홍보를 했어요. 우리한테 맡기면 이더리움 2.0 스테이킹 한 것보다 수익을 좀 더 쳐줄게. 그래서 우리가 수익을 좀 더 쳐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줄 거니까 우리한테 맡겨. 그들은 그 차익을 어디서 날려고 그런 홍보를 했습니까? 좀 더 많은 양의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좀 더 크라켄에 대한 걸 조사가 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공개가 안 돼서 그러는데 폰지였을 수 있겠구나. 폰지라기 뒤로 들어오는 돈을 나중에 들어오는 사실 돈이니까 앞에 그 주면 되죠. 부분이 아직 네. 공개가 해명이 안 된 부분이어가지고 크라켄은 그냥 예. 쿨하게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되게 많이 된 거죠. 그래서 SEC도 마찬가지로 이거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었던 거다. 이 크라켄이 모든 통제 권한을 갖고 멈춰버렸으면 안 준다고 하면 이거 예.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건 투자계약 증권이네. 그렇게 나왔던 거거든요. 거기서 플러스로 그 시스템에 자동적으로 생기는 수수료를 그대로 주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추가 수수료를 준다고 하면 얘네들이 이걸 운영을 해가지고 예. 뭔가 투자 활동, 사업 활동을 해서 발생된 수익을 추가로 준다는 의미로 여겨지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건 이제 증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스테이킹 전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맞습니다.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전체 스테이킹 서비스의 전체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예. 국내 거래소들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내부적으로 판단 작업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긴 하죠. 네. 이게 우리가 운영해서 그러니까 그 거래소들 수수료 이더리움 2.0 수수료율을 보면 예. 이게 사실 이더리움 2.0 우리가 직접 맡기는 것보다 이자율이 낮거든요. 그 낮은 이유는 그 사이에 운영 수수료 졸업 아마 거래소들이 이렇게 가져가는 걸 텐데 예. 이걸 어떻게 판단할지는 사실 좀 논쟁거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만약에 어렵다. 이 부분 때문에 증권성으로 여겨진다. 물론 우리나라 증권성 법이랑 증권성 판단하는 기준이랑 미국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약간 다르더군요. 달라서 예. 달라가지고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이게 만약에 투자계약 증권처럼 국내에서 여겨지면 당연히 거래소에선 서비스를 할 못하는 수가 거고. 없는 거고 예.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뭐 증권이 아니다. 그거는. 질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스테이킹이 대체로 그게 지금 거래소의 스테이킹이 이건 투자증권성 논란이 생겼는데 네. 만약에 이런 게 확대가 됐어요. 네. 그래서 스테이킹 하는 거는 다 좀 거의 투자증권의 성격이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너희는 함부로 하면 안 돼. 라고 결론이 났다고 한다면 지금 얘기하는 이더리움이 2.0 방식이라는 그 지분 증명 방식은 심각한 타격을 받습니까?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직접적으로 이게 유동성 풀이나 이런 탈중앙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사실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아요. 제재의 수단이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대신 거래소를 통해서 진행됐던 부분들 대다수 일반인들이겠죠. 그런 네. 부분들은 굉장히 못 많은- 들어오겠죠. 네, 근데 아예 못 들어오는데 음. 못 들어오게 되면 이더리움 생태계에 문제가 없습니까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음. 지금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어, 실제로 거래소에서 근데 제가 최초 드렸던 네. 질문 중에 이거는 어떤 컴퓨터가 봐도 오면 오고 X면 X라면 네. 왜 그렇게 수만 대의 컴퓨터를 다 갖고 오라고 해서 스테이킹하는 풀을 많이 만들고 합니까? 라는 그러면서 내가 왜 민주주의 흉내내요? 라고 했더니 야 그게 아니라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장부를 계속 적으려면 하여튼 컴퓨터가 필요하지. 네. 근데 그 컴퓨터 어디서 나겠어? 많이 모여 있어야 되니까 많이 모여서 투표하세요라고 하고 결국 투표는 해도 똑같이 투표하겠으나 모이게 한 후에 이자 주고 그 컴퓨팅 리소스를 쓰는 거야. 네. 그런데 컴퓨터 한 대씩은 있는데 그런 개인들은 나는 이더리움 2개밖에 없는데요. 이런 개인들조차도 그 컴퓨팅 리소스에 들어와야 이더리움 생태계가 돌아갈 테니 유지되니까. 이런 그들을 스테이킹이라는-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소액주주 연합도 만들고 뭐 거래소에서 이런 것도 만들어 주는데 그게 이제 위법이 되면 진짜 뭐 수천만 원 수억 원씩 이더리움 있고 집에 컴퓨터 10대 있는 애들만 그 국회로 모일 테니 그 컴퓨팅 서버 가지고도 이더리움 돌아갑니까 하는 질문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진짜 힘들어. 그래서 말씀드린 게 아까 말씀드린 라이도나 로켓풀이나 이런 탈중앙화 방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유동성 2.0 유동성 풀들이 존재해요. 거기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탈중앙화 방식이라서 이건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더리움 2.0 전체 스테이킹 된 양 중에서 예. 라이도라는 그 서비스 하나를 통해서 들어가 있는 물량이 절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었던 거죠.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서 스테이킹 되어 있던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런 식으로 제재가 들어와서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예. 이더리움 전체 생태계가 그걸로 흔들리거나 그럴 염려는 없을 것 같아요. 애초에 큰 포션은 아니었거든요. 그 부분이. 그게 네. 스테이킹으로 들어오는 게 네. 거래소에서 스테이킹 들어가는 게 큰 포션이 아니었다. 대신 이더리움 2.0에 참여하신 분들 대부분 직접 하거나 혹은 라이도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들어갔지 거래소를 통해서 들어가신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뭐 알겠습니다. 약간 왜 그 뭐가 동네가 마땅치 않은 그런 걸 않은데? 걱정하고 어. 그 동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으며 예, 예. 그래서 그게 어떤 고민이 되는지는 예. 알았어요. 야. 근데 항상 우리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왜 하지라고 할 때 네. 뭔가 거래를 중개하는 화폐를 어. 한국은행권이나 US 달러가 아니라 예. 이더리움으로 쓰고 싶은 생태계인 거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그 고민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냥 US 달러나 한국 원으로 하면 되지 않아? NFT는 뭐가 날르는 애가 있어야 된다면서요. 네. NFT를 하려면 블록체인에 태워서 그 보내는 뭐 게으른 원숭이 뭐 이런 거 있다면서요. 네. 유명한 거. 네. 그런 걸 태워서 보내야 되는데 태워서 보내려면 이더리움 같은 게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더리움 생태계가 어쨌든 유지돼야 되니까. 그 이더리움 같은 블록체인 생태계의 가장 큰 장점은 아까처럼 예. 무결성을 그대로 유지시켜준다는 점이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한번 기록된 건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부라고 저희가 부르는 거거든요. 거래 내역을 모조리 기록을 해놓고 그건 누구도 변경할 수 없어. 지금 중앙화 구조의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소수의 관리자, 컨트롤 권한 있는 사람들이 수정하는, 위변조하는 경우가 발생이 생기는 건데 그 부분을 블록체인은 해결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더리움도 당연히 그 부분에 해결이 가능한 시스템이고 예. 그래서 많이 활성화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하나만 딱 마지막으로. 그 이더리움이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요거는 앞으로 그러면 그 이자율의 변경 등등으로 회복됩니까? 다시 회복될 걸로 예상하면 됩니까? 아니면 이게 당분간 갈 거라고 예상하면 됩니까? 곧 회복될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블러에서 절반 정도가 발생했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블러에 그런 문제점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면서 주춤거리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줄어드는 순간 소각이 아마 줄어들고. 네, 소각이 줄어들고 다시 인플레이션이 맞춰지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야, 나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였는데 대충 이해한 것 같은 느낌. 이 어려운 어렵다고 고지를 막 얘기했잖아요. 넘은 느낌이랄까? 어려운 고지를 막 이렇게 그렇게 코인의 세계로 빠져드는 겁니다.
웰컴. 야, 좀 이해한 느낌. 네. 야, 잘 들었습니다. 아주. 자, 디지털에서 박근모 기자님. 예. 어떤 사람들은 통 관심이 없고 어. 어떤 사람들은 매우 관심이 있는 예. 이더리움 생태계의 통화량 감소, 디플레이션 문제를 예. 잘 설명해 주셔서 저희도 그런 야, 구조구나.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이해를 그렇게 했습니다. 됐겠구나. 야, 이해했어.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7시 45분에 돌아올 건데요. 예. 오늘은 뭡니까? 오늘은 어혜진 소장님 나오시는 날입니다. 수요일이구나. 예, 오늘은 해담경제연구소 소장님하고 네, 해외 여러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